안녕하세요. 저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댁과 겨우 연을 끊을 수 있었던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보통 부모라면 어떤 자식이든 사랑으로 보듬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남편은 부모의 눈밖에 난 자식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부모 눈밖에 나지 않았냐 하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잘난 두 동생에 비교되며 부모 눈밖에 났을 뿐이죠. 시댁의 둘째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녔고 셋째 시동생은 공기업에 다녔어요. 남편만 유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녔죠. 그 차이일 뿐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형편없이 망한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남편만이 진심으로 가족에게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시부모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차를 내고 도움을 주러 왔었고 무슨 일이든 시부모의 일이라면 항상 해결해 주려 노력했어요. 다른 두 동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말이죠. 장남이라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원래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참 잘했다는데 시부모는 그런 남편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간 두 동생들만 편애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인사차 시댁에 들렀을 때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었어요. 시댁 화장실에서 긴장되어 심호흡하는데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화장실 안까지 들리더라고요. 시모가 남편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넌 정말 끝까지 날 실망시키는구나. 어디 가서 꼭 너 같은 애를 데려오고. 엄마는 너한테 기대도 안 했지만 어떻게 저런 애를.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어머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씨도 곱고 강단도 있고 착하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앞에서는 그런 말씀 마세요. 끝까지 저를 옹호해주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뿌듯해진 것도 잠시였죠.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도리어 짜증을 냈어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알게 뭐니?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했으면 마누라라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야지. 홀아버지 밑에서 큰 외동딸이라니. 게다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네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네 동생들 와이프는 다들 교사에 공무원에 날고 기는데 너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결혼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좋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도 너 결혼할 때는 동생들처럼은 못해주는 거 이해해라. 동생들 다 1억씩 해갔다고 너까지 1억 가져가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넌 5천만 원만 줄 테니 둘이서 알아서 맞춰서 가. 5천만 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인 건 알지? 시모의 말에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후다닥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웃으며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남편 옆에 앉았죠. 저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야간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근무를 바꿔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모 때문에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진상 환자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괴롭힘은 괴롭힘 축에도 들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저보다 안 좋으니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오빠, 나는 오빠가 제일 중요해. 가족들이 뭐라 하던 간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들만 생각하자. 그러면 어떤 것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휩쓸리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알았지?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살짝 웃더군요. 고마워. 네가 있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모르지? 넌 가끔 진짜 대단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누나 같은 느낌이야. 그 예시는 좀 아닌데? 나 그 정도로 늙은 거 아니라고. 둘이서 그렇게 장난을 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가문 간의 결합이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 그 지랄 맞은 시댁 때문에 이 마음이 고운 남자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험난할 줄 알았던 결혼은 생각보다 무난히 흘러갔어요. 시댁에서는 그때 한 말처럼 남편에게 별말 안 했고 남편도 크게 시댁과 부딪히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도 이 시댁 사람들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혼 후에 남편이 받는 취급에 더 화가 났거든요. 시모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남편을 불렀어요. 정말로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도 남편을 수시로 불러댔어요. 병원을 같이 간다거나 물건을 살 때 차 운전을 시키거나 지인들 경조사에 갈 때도 운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부르는 시간도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후에도 한밤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남편을 무슨 콜택시 부르듯 불렀어요. 제일 어이없었던 건 시댁 화장실과 세면대가 막혔다고 우리 남편을 불렀을 때였죠. 남편은 아침에 출근 전에 시댁을 들렀다가 가야 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몇 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솔직히 무슨 일만 생기면 당신을 부르잖아. 자기 몸이 2개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그 요청을 다 들어줘? 힘들면 동생들한테도 좀 시켜. 동생들은 나보다 더 바쁠걸?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래. 기대하신 만큼 부응하지 못한 게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거든. 이렇게라도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면 마음이 편하거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시부모의 행동 때문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노력하고 있더군요. 그걸 무턱대고 부정하며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국 시댁에 직접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 후 몇 달 뒤에 시모에게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일이 있으니 시댁에 들르라는 말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갔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다음 주면 명절인데 집골이 말이 아니구나. 오늘은 집 대청소에 냉장고 청소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에게 청소 도구를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불러서 청소라니. 제가 물었어요. 동서들은 언제 오나요? 오면 같이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는 당연히 다른 동서들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동서들이 여길 왜 오니? 너랑 아범 둘이서 다 해야지.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염치도 없니? 네 2 동서들이 시댁에 용돈을 얼마를 주는지 알기는 해? 너희보다 월등히 많이 줘. 냉정히 생각해봐라. 걔네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거니? 너희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거니? 너랑 2 동서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잖아.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는 거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 말에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다니까요. 매달 받는 용돈 액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일을 시킨다는 말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용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며느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적 사고방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모에게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월세로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월급이 세후 280 정도였는데 적금을 100만 원을 꼬박꼬박 넣었죠. 월세 60에 적금 100에 생활비 쓰고 나면 딱히 남는 게 없었지만 그 없는 살림에도 남편은 시모에게 꼬박꼬박 20만 원씩 드렸어요. 많이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솔직히 그거라도 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월급도 300이 안 되는 데다가 월세까지 사는 사람에게 2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2 동생들은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하기 전에도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말이죠. 시모는 그 액수의 차이가 차별의 기준이 된다고 아주 대놓고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은 며느리와 아들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이라니, 그건 차별이 아니라 등가 교환인 거지. 누가 들으면 오해할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태연스럽게 하는지. 예, 너희가 돈을 적게 내니까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건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시모가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군요. 제가 급소를 찌른 모양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죠. 그날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우리도 용돈 50 드리자. 내가 30만 원 보탤게. 이런 식이면 영영 죽을 때까지 시댁에서 하는 일처리 당신이랑 내가 다 해줘야 할지도 몰라. 당신은 부모님께 더 잘해주고 싶은 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동서가 2명이나 있는데 내가 왜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애라도 생겨봐. 내가 그 몸으로 무리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일 처리하는 게 나아. 내가 보태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제 말에 남편도 수긍을 했어요. 임신을 언급하기 전에는 제 말에 반대를 하려고 한 듯 보였는데 애 이야기에 마음이 돌아섰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애가 태어나고도 불려가는 거 생각하면 남편 입장에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달부터 시모에게 50만 원을 붙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남편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정말로 바쁠 때는 가지 마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시켜서 2 동생에게 전화를 하게 했어요. 도련님, 저희 남편 요즘 일이 바빠서 어머님이 부를 때마다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련님이 좀 가주세요. 어머님한테도 좀 신경 쓰시고요. 형수, 그렇게 말해도 저희는 바쁜데 어떻게 매번 시간 내서 시댁에 가요? 난색을 표하는 시동생에게 제가 말했죠. 형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일하는 거 다 똑같고 형님이야말로 요즘 야근한다고 바빠요. 여태껏 계속 해온 형 대신에 2 도련님이 애 좀 써주세요.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고 싶은데 시댁에 돈 많이 받아간 사람은 2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고요. 용돈은 저희도 드려요. 그런데 결혼할 때 도련님들 시댁에서 얼마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 넘게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5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2 도련님께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셨잖아요. 여태 용돈 드린 거 제하더라도 말이죠. 제 말에 틀린 말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으니 도련님들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동서 쪽이었어요. 시모는 여전히 저만 부르더라고요. 김장날에도 저 혼자 불렀길래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동서들은 언제 오나요? 네 동서들은 안 온다. 바쁜 애들을 왜 불러? 죄송한데 용돈을 세 아들이 똑같이 50만 원씩 주는데 왜 김장에는 저만 부르셨어요? 부르려면 다 똑같이 부르셨어야죠.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맏며느리니까 부른 거지. 어머님, 저번에 저희한테 용돈 다르게 준다고 용돈 많이 주는 사람은 일 못 시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지금 동서들처럼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저희 결혼할 때 도련님들보다 더 많이 받은 거 없어요. 도리어 훨씬 적게 받았죠.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직히 주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껏 남편이 군말 없이 시댁 일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평등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머님이 저번에 용돈 때문에 차별하신다고 하셨고 이제는 똑같이 용돈을 받으시니까 세 사람 동등하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세요. 며칠 전에 저 불러서 운전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동서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내려놓았던 핸드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러자 시모가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야,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 며느리야. 맏며느리답게 일하라면 해. 고작 용돈 똑같이 내는 것 때문에 지금 바쁜 애들을 부르라는 얘기니? 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씀드리자면 바쁘기는 간호사가 제일 바빠요. 저는 주 6일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분들은 주 5일 일하죠?
공휴일 다 쉬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사람이랑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바쁘고 덜 바쁜지 계산이 안 되세요? 용돈 계산은 확실하게 하시면서 날짜 계산은 잘 안 되시나 봐요. 결국 제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시모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근본도 없는 년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무것도 없는 년 받아줬으면 군소리 말고 일이나 잘하면 될 것이지. 매번 사사건건 사람을 허파를 뒤집어 놓지. 내가 그 결혼 시키질 말았어야 했어. 할아버지 밑에서 뭘 배웠겠어? 이래서 엄마 없는 며느리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배운 건 없어도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아요. 그것도 돈 가지고 치사하게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김장 김치 하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일도 안 했는데 가져갈 만큼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다. 뭐 남이 해놓은 것 넙죽넙죽 잘 받아가서 퍼먹는 뻔뻔한 인간들도 이 집에는 좀 많던데 저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럼 김장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게 왜 사람을 별것도 아닌 걸로 차별을 하는지 다른 사람 못 살게 굴 때는 본인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 뒤로 시모는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더군요. 대신 남편을 좀 더 많이 부르게 됐죠. 하지만 남편도 결국 시모의 요구를 적당히 거절하자 비로소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매번 별거 아닌 일로 불려가는 생활에서 해방된 거죠. 남편과 저는 겨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뿐이었어요. 남편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거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본래 남편 성격 자체가 회사원 기질은 아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는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요리였습니다. 요리는 정말 모르는 제가 맛봐도 남편의 음식은 무척 맛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 솜씨에 반해서 결혼하게 된 것도 있으니까요. 남편 회사에는 재정 악화로 인원 감축이 시작됐고 남편은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저에게 상의를 하더군요. 가게를 차리려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멀쩡한 직장 놔두고 나오는 거면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재정 악화로 인한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망할 리는 없겠지만 미래가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음식 솜씨와 장사 수완을 믿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간호사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하겠다는 양식 음식점을 저도 응원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빠듯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아끼고 제가 조금만 더 일하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생겼어요.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였죠.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애가 생기니 저도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애한테 드는 돈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남편 가게에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자란 돈은 대출을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일단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차가 2대 있으니 제 명의의 차는 팔아야 할까 생각했죠. 그렇게 가게 창업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잠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너의 창업할 때 돈 필요하지? 결혼할 때 5천만 원밖에 안 해줬으니까 이번에 가게 창업할 때 5천만 원을 빌려줄게. 대신에 연이자 3%로 빌려줄 거야. 언제든 일시 상환 가능하고. 어때?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어째서 5천만 원이나 빌려주시려고 하세요? 너희 가게 차릴 때 딱 필요한 만큼만 돈 나오는 거 아니다. 인테리어나 그 외 다른 변수들이 생기면 어떻게든 돈이 들게 돼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주려는 거야. 물론 시모가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자가 3%면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는 더 이득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일들로 보면 시모가 저희를 좋게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분명히 뒤에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3천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5천만 원이나 빌려주겠다는 말을 왜 했을까? 솔직히 시모에게 꿍꿍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저희에게 무척 좋은 조건이었어요. 매달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자만 갚으면 되며 만기 상환 일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시 상환 가능한 시점에 상환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저는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에게 그냥 거절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며 시모에게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대신 저희가 원하는 3천만 원만 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시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남편이 허락한 일이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거의 반강제로 시모의 호의를 받아들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찜찜하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더군요. 저희 손에 3천만 원을 들려주고는 그 돈을 빌미로 다시 한번 저희를 시시때때마다 부르더군요.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마치 집에 식모 하나를 두려는 것처럼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집을 치워야 할 일이 있거나 어딘가 멀리 가야 할 때 꼭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솔직히 왜 돈까지 줘가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나 궁금했는데 그 이유는 두 도련님과 동서들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들은 불러도 고분고분 오는 성격이 아니었고 애초에 시모도 두 동서를 자기 맘대로 부리지 못하더군요. 겨우겨우 삼형제를 평등한 상황으로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어요. 게다가 그간 저희를 부르지 못했던 한이라도 풀듯이 시모는 임신한 저의 몸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일주일에 2-3번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갔으면 빌려간 값은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호의로 돈을 빌려줬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길 생각은 아니지. 그리고 애도 움직여야 건강한 법이야. 집에서 쉴 생각하지 말고. 결국 시모의 행동에 저는 참지 못하고 그 3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정아버지가 저를 불렀죠. 딸, 요새 돈 많이 필요해? 여기저기 전화 돌리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마침 친정아버지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이사를 가려던 중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아버지께 연락은 안 드렸지만 친척한테 전해들었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상의해서 친정아버지에게 감사히 돈을 빌리기로 결정하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사실 시댁에서 스트레스만 안 줬으면 아빠한테 신세질 일도 없을 텐데. 나랑 남편이랑 돈 많이 벌면 아빠한테 꼭 갚아줄게. 이자 두둑하게 쳐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안 갚아줘도 돼. 아빠가 너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한 거 지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 그리고 너 힘들 때 도움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여태껏 너한테 도움 한 번 못 돼서 마음에 짐이 무거웠거든. 그러니까 딸, 갚을 생각하지 마. 저는 그런 아버지를 끌어안아주고 다독여줬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시모는 남편을 그렇게 다독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사랑만은 가득 받았다고 생각하며 저는 3천만 원을 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니?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온 김에 냉장고 청소도 좀 하고 가렴. 너 좀 있으면 출산인데 출산할 때까지 몸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그게 아니고 저번에 빌린 3천만 원요. 그거 갚으려고 왔어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더군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어요. 저희가 돈을 갚아버리면 허드렛일 시킬 명분도 사라지니까요. 왜 갑자기 돈을 갚아? 너희한테 빌려준 거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잖니.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혹시 너희 대출 받았어?
대출 이자가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 혹시 대출 받았으면 당장 갚고 와. 이상한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사정 아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빌린 돈부터 먼저 갚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대출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거 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저희만 부르지 마시고 서방님네도 부르세요. 그리고 일손이 필요하신 거면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집안일 하실 분이 필요하면 도우미 여사님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돈 빌려줘 놓고 이렇게 또 사람을 부려먹으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너 지금 내가 너희 부려먹으려고 돈 빌려줬다고 생각하니? 네,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행동이 그렇잖아요. 돈 빌려주시고 나서는 일주일에 2-3번을 부르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더 이상하죠. 너 지금 말 다 했니? 나도 너희 같은 자식이면 며느리 필요 없어. 되먹지도 못한 것들 받아주려고 했더니 도리어 사람을 좀생이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고 연락하지 마. 너희 같은 애들 우리도 필요 없어. 어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격지심이야. 열등감이라고. 앞으로 얼굴 비치지 마라. 돈을 갚는데도 이렇게 화내는 걸 보니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 웃기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도 어이없는 얼굴로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빌린 돈을 갚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화내시는 건가요? 돈을 갚은 게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동생들 대신 우리를 못 부르는 게 싫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보, 가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저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인연은 정말로 뚝 끊기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저희는 아쉬울 것 없었어요. 남편도 그쯤 되니 시댁 행동에 진저리를 치더군요. 노력해도 언제나 사랑받는 건 두 시동생들 뿐. 그런 남편에게 저와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친정에 더 마음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말했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음식점을 개업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음식 솜씨가 좋았던 모양인지 가게는 잘 되기 시작했고 1년이 넘어갈 때에는 매출이 엄청 올라 남편 월급의 2배만큼 벌 수 있게 됐어요. 친정아버지는 바쁠 때마다 나와서 홀도 봐주시고 도움을 많이 줬어요. 회사원으로 일할 때마다 더 벌게 되니 저희 주머니 사정도 굉장히 나아졌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 끊은 지도 3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느새 3살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친정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위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암 걸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저희한테 닥쳐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 못했었어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같이 병간호하면서 치료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제가 슬픔에 빠져 눈물만 흘리는 동안 남편은 전문 병원부터 시작해서 위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정보들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도 항상 고마워하며 남편에게 미안함을 전했어요. 자네한테는 언제나 미안하네. 내가 몸도 성취하는데 매번 자네한테 신세를 지니 도움이 되어야 할 터인데 도움을 받게 되니 말이야. 해준 것도 없는데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는 것도 참말로 미안하네. 그리고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크고 말이지. 자네가 해준 것들은 내가 꼭 잊지 않겠네. 친정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에게 매우 고마워했어요. 남편은 뿌듯해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으니 더 열심히 하고 싶기도 했나 봐요. 저희가 의지를 다잡고 있는 동안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남편과 함께 말이죠. 남편은 가게 문을 닫고 나올 수가 없어서 시모를 가게로 불렀어요. 오픈 시간 전에 말이죠. 시모는 작은 규모의 저희 가게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고는
용건만 빠르게 말하더군요. 너희 아버지 병원 데려갔더니 간암 3기란다. 이식 말고 답은 없다는데 내일 땡땡 병원 가서 이름 말하고 간이식 검사하고 와. 정말 3년 만에 뜬금없이 찾아와서 할 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죠. 언제는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3년 만에 연락 와선 간이식 검사를 하라고요? 그보다 먼저 할 이야기가 있지 않으세요? 넌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내가 화내서 너희를 쫓아냈다고 해서 네 아빠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이식도 안 해주려고? 그게 아니죠. 3년 만에 만났으면 저희 근황부터 묻고 저번 일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맞잖아요. 장장 3년을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제 간이 필요해서 왔다고 하면 제 기분은 어떻겠어요? 검사는 할 거고요. 그런데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제가 선택할 문제죠. 선택? 너한테 선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랑 내 남편이 만들어준 거야. 그런 주제에 네가 부모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부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동생들과 차별하지 말고 잘 키워주셨으면 됐잖아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저야말로 두 분이 바라는 인생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마음의 비처럼 생각하고 허드렛 일 다 도맡아서 한 거예요. 그쯤 했으면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때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차라리 저한테만 그랬다면 저도 군말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와이프까지 끌어들여서 이 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재수 씨들은 손가락에 물 하나 안 묻히면서 왜 저희 아내한테만 그런 일을 시키셨어요? 너 지금 네 와이프 편드느라 부모한테 대드는 거니? 그럼 네가 잘 좀 하지 그랬어? 아직까지 제 탓이에요? 알았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나가세요. 어머니 진심은 잘 알았어요. 뻔히 눈앞에 보이는 손녀딸에게 눈길 한번 안 주는 거 보니 저를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명백해 보이니까요. 저는 어머니 소유물이 아니고 간이식은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 시모는 남편에 의해 가게 밖으로 쫓겨나갔어요. 그러나 남편은 결국 간이식 검사를 하러 갔어요. 부모 자식이고 시부는 시모만큼 남편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시모가 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저는 결사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부고 남편 마음이 그러하니 존중해주기로 했죠. 검사를 하러 갈 때는 남편과 제가 같이 갔는데 하필이면 시부를 담당하는 의사 밑에 제 대학 동기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얼굴 보고 몇 마디 나누다 이식센터에 내려가 접수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방문했는데요. 그날 남편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말에 시모까지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고도 인사 한 번 건네지 않았죠. 검사 결과는 부적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장기 이식 공여자는 평생 몸 관리를 해야 하니 좀 걱정됐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너도 가족이잖니? 너도 검사 한번 해보고 가거라. 어머니!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버럭 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어요? 화내려는 남편을 자제시키며 제가 시모에게 물었어요. 저한테 하라는 거 보니 다른 두 동서들은 간이식 검사 했나 보죠? 그래, 둘 다 부적합으로 나왔다. 넌 맏며느리인데도 검사를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니? 죄송한데 어머님, 적합자는 이미 나온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진행 상황 차트를 전부 봤거든요. 적합한 가족이 이미 나왔는데도 저희한테 검사 요구하는 거 혹시 아버님도 알고 계시는 상황인 건가요? 제 말에 시모가 입을 꽉 닫아버리더군요. 묵비권 행사, 침묵이 진실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걸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동기가 알려줬으니까요. 시모가 보호자 신분으로 결과를 전부 듣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적합자가 있는데 왜 검사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셨어요?
넌 동생 앞길 막고 싶니? 공여자도 힘든 수술이라잖니. 너야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이를 것도 없지만 둘째랑 셋째는 너랑 달라. 걔네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남편이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데 저는 조용히 그 옆에서 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죠. 네,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둘째 도련님이 간이식 적합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속이신 것 같아요. 둘째 도련님 앞날을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힘드신 게 아니라 다행인 것 같네요. 제 말에 대답도 않고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그러더니 시모 전화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부 전화였죠. 전화를 받은 시모 얼굴이 확 구겨지더군요. 시부에게 한 소리 들은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폰 너머까지 들리는 시부의 목소리에는 노성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 시모를 놔두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는 돌아가는 저희를 잡으려고 했지만 시부의 분노를 고스란히 몸으로 막아내는 중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시모는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풀어버리는 통에 남편이 내 명의 카드까지 정지했잖아. 너희가 책임져. 어머님이랑 둘째 도련님이 거짓말해서 생긴 일을 왜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리고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말이에요? 너희 이 집 살 때 5천만 원 해준 거 내놔.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생활을 하지. 늙어서 골골대는 인간 병수발도 들어야 하는데 돈도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니?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다는 걸 제가 아는데도 돈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걸고 넘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 집구석에서 나온 돈 차라리 이참에 다 갚아버릴까 했죠. 그렇지만 지금 돈 좀 번다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제 전화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너희만 괜찮으면 너희 집 팔고 우리 집 전세금 합쳐서 좀 더 평수가 큰 집 얻고 남은 금액으로 5천만 원 갚는 건 어떻겠니? 그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남편에게 상의했더니 남편은 이번에도 친정아버지에게 신세를 지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우리가 보호자로 간병을 해주고 있으니 당연히 받아도 되는 일이라고 했고 대신 자신을 간병하는 일이 힘들 거라 그것만 걱정된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을 팔고 좀 더 외곽에 집을 얻기로 했어요. 평수는 크지만 예전 집 금액에 조금 더 보태서 들어갈 수 있었죠. 부랴부랴 해결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저희는 시모에게 줄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운 좋게 2달 만에 모두 다 팔리고 새로운 곳에 이사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돈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했죠. 어머님, 돈 돌려드렸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그래? 2달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갚은 건 다행이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돈 갚는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돈이 안 들어왔잖아. 저 돈 돌려드렸어요. 아버님 계좌로요. 저희 이 돈 받을 때 아버님 계좌에서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돈 문제는 정확히 하는 게 좋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돈을 어머니 계좌로 드렸다가 나중에 아버님이 돈 갚으라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일부러 시부에게 돈을 보냈거든요. 시부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시모에게 돈 줄 일이 없을 테니까요. 너 바보야? 그걸 네 시아버지에게 주면 어떡해? 지금 우리 둘이 싸워서 내가 돈 한 푼 못 받고 있는데 설마 너 일부러 그런 거니? 아까도 말했지만 돈 관계 확실하게 하려고 아버님한테 드린 거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님한테 싹싹 빌어보세요. 그러면 아버님도 마음 바뀌겠죠. 저는 건조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모가 뭐라 소리치는데 들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모든 돈관계를 청산했고 드디어 인연 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저희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남은 돈으로는 남편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좀 더 확장하고 더 화사하게 꾸몄어요. 그게 잘 맞았는지 입소문 타며 가게도 더 잘 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부가 간이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막내 시동생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몇 달 뒤에 시동생이 화가 많이 난 채로 저희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형,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아버지가 5천만 원 들이밀면서 둘째 형한테 간이식 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니, 적합자가 둘째 형이니까 당연히 이식해줘야 하는 건데 그걸 속이고 안 해주려 했던 형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이식해달라는 이 상황이 맞기는 한 거야? 내가 적합자였으면 나는 그냥 줬어. 돈을 받고 간을 주다니 둘째 형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5천만 원을 날리다니 아버지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술만 잘 됐으면 됐지 뭐. 아버지도 수술하고 괜찮으시지? 괜찮기는 수술하고 고작 3달 지났을 뿐인데 이 영감이 정신 못 차리고 벌써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는 가족 중에 적합한 사람도 없는데 이럴 거면 그 간은 왜 가져갔대? 어차피 얼마 못 쓰고 또 버릴 거면. 둘째 형만 불쌍하게 됐지 뭐. 간 주고 돈은 받았는데 몸이 안 좋아졌대. 형 사업하잖아. 이래저래 과로할 일도 많고 술 마실 일도 있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몸이 나빠지더라고. 간 이식해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나빠졌네.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입원은 안 해도 되는 건가? 나도 몰라. 나 둘째 형 5천만 원 받았다는 거 얼마 전에 알고 그 집이랑 인연 끊었어. 왜 돈을 둘째 형한테만 줘? 완전히 기분 상하잖아. 아니, 간 이식을 해줬다고 돈을 왜 줘? 그리고 그거 준다고 넙죽 받아쳐먹은 둘째 형한테도 화나고. 결국 시부가 그 5천만 원을 둘째 시동생에게만 줬다는 게 화가 난다는 막내의 투정이었던 거죠. 하긴 돈만큼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게 없죠. 돈으로 차별하는 집안에서 커서 그런지 돈에 관한 건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매달 돈 받아가면서 집 살 때 1억 넘게 해줬으니까 책임지라며 우리더러 합가하자고 하잖아. 돈 더 받아간 둘째 형한테 말하라니까 형은 간이식을 해줘서 안 된대.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돈을 얼마나 펑펑 쓰는지. 말도 못하게 낭비가 심해서 엄마도 내쫓아버렸어. 와이프가 엄청 싫어했거든. 돈은 있는 대로 갖다 쓰면서 무슨 잔소리는 그렇게 많은지 화가 안 날 수가 없더라고. 막내 도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도 여전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간 막내 도련님 이후에 둘째 시동생도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군요. 형,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어. 무슨 부탁? 아버지, 좀 형이 모시면 안 돼? 형이 장남이잖아. 나는 간이식까지 했고 막내는 어머니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 모셔야지. 당연한 듯 말하는 둘째 시동생을 보며 아직 시모가 쫓겨난 이야기는 못 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당당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내가 장남인데 장남으로 여겨진 적은 없잖아. 이제 와서 네가 장남 운운하는 것도 좀 웃기다. 간이식은 어차피 돈 받고 해준 거지. 막내한테 다 들었어. 그리고 너희 결혼할 때 돈 다 받아갔잖아. 난 그거 다 갚았어. 그러니까 그 돈 갚을 만큼은 네가 아버지 돌봐드려. 돈 줄게. 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 원 나눠줄 테니까 아버지 좀 부탁하자. 응? 너 우리 가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지? 그 돈 없어도 될 정도야. 그리고 그 5천만 원 원래 나한테서 나온 돈인 거는 알고 있어? 집 살 때 받은 돈 5천만 원 내놓으라더라. 그래서 돌려드렸는데 그걸로 간을 사실 줄이야. 어쨌든 우리는 돈 없어도 되니까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형, 1억이야? 형도 가족이잖아. 어느 가족이 돈으로 형제를 차별해? 그리고 3년 동안 연락 없어도 너희 잘 살았잖아. 아버지 몸 좀 안 좋다고 연락 와서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면 누가 좋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여태 해왔던 것처럼 알아서들 해. 우리한테 신경 끄고.
그리고 나는 처가 식구들 챙기는 것만으로도 바빠. 여태껏 장인어른한테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병수발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뭐? 지금 친아버지 놔두고 남의 아버지를 챙기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항상 도움만 주려는 처가의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냐?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고 종처럼 부려먹으려는 부모랑 있는 거 다 내어주고 고맙다며 항상 챙겨주는 장인어른이랑 비교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잖아. 앞으로 이런 일로 나 찾아오지 마. 그렇게 남편은 둘째 시동생도 내보냈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간이 다시 망가진 시부는 돌봐줄 사람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간이 식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시부가 돈을 꽉 쥐고 있는 통에 돈 한 푼 제대로 못 쓰는 시모도 막내 아들에게 버림받고 단칸방 하나 얻어서 수발 들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도구로 쓰려다가 스스로 도구가 되어버린 시모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장남에게 잘했으면 이런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위암 진단 후 저희 부부의 지극한 병간호에 이제 완치 판정, 즉 치료 후 5년까지 딱 1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남편이 처갓집에 마음을 붙여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복덩이 같은 남편을 제 손으로 내친 시댁도 자기 손으로 복을 내보낸 걸 알려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시댁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